사실 1주택자만 하더라도 뭐 거주를 하시면서 좀 버티셔야겠죠. 왜냐하면 갈아타기를 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매물이 단기간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또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은 살 수 있으시면은 네, 매입을 하시면 네, 좋을 시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 수도권에 계신 무주택자, 1주택자분은 지금 2월 말인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 사실 1주택자만 하더라도 뭐 좀 배부른 소리인 것 같아요. 그냥 거주를 하시면서 좀 버티셔야겠죠. 왜냐하면 갈아타기를 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매물이 단기간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또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각자 한번 시도를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무주택자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작년에 대출이나 정부에서 또 정책을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가격이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보시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것도 너무나 가진 그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대출 6억 원 상한선 안에서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자산의 여력이나 또 그렇게 6억을 빌렸을 때 상환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뭐 300~400만 원 월 그 정도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다면 지금 5월 이전에 급매물이 나와요. 종종 나오겠더라고요. 많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잡는 방법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럴 여력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임차 시장에서 이 조금 정책적으로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을 버티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냥 안정적으로 일단 이제 집을 차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하시면은 신규 계약을 지금 할 수 있으실 때 왜냐면 내년이나 그 이후에는 신축에 대한 입주 물량이 더 적어지고 또 그 2년에 대한 그 지금 유예시켜주는 게 또 끝나게 되면은 이제 임차나 이런 것들도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말씀드렸던 뭐 재건축이나 구축 쪽으로 좀 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월까지는 급매물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5월 이후에는 급매물이 이제 다시 확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5월 이후에는 일단은 증여 외에는 매물을 이제 그 저가로 나올 수는 있겠죠. 세금이 일단 세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때까지 못 팔았으면 낮게 팔아야 그나마 세금을 조금 덜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서 여전히 매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그 직후에는 아마도 좀 이제 매물장기 현상이 있을 수는 있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종부세가 정말 강화된다. 그랬을 때는 지금 양도세 때문에 내놓는 수준보다 더 저가로 나올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값이 고점이라는 공포와 나만 뒤처있는 포모 사이에 있는 무주택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거네요? 살 수 있으시면은 네, 매입을 하시면 네, 좋을 시점입니다. 만약에 산다면 이제 입지 측면에서 서울, 경기도 아파트 관련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지역 좀 어디가 좋을까요? 올해는? 이제는 사실 대한민국에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어디가 좋은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뭐 가격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가격이 다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그나마 가격이 좀 덜 반영되어 있으려면 그 지역 자체에 뭐 용산처럼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로 인해서 가격이 좀 주춤하는데 추후에 그게 다 이슈가 되면은 다시 올라갈 여력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용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 계획이 확실하고 입지도 확실해서 이게 지금의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그렇지만 뭐 거기가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가 있으면 또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재개발 빌라 위주로 좀 요즘에 많이 거래를 하시고요. 특히나 한남 일대의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뭐 그냥 입주권임에도 불구하고 뭐 30억, 40억 이미 이렇게 육박하고 있고요. 거기가 잘 되니까 그 주변에 뭐 이태원이라던가 뭐 남산 쪽이라던가 이 일대가 지금 재개발 초기 단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가격이 아직은 저렴하고 그치만 또 언제 될지는 모르는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단계 나갈 때마다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한번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아파트 비중이 낮은 곳들이 좀
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용산을 제외하면 이제 동작구나 뭐 광진구 쪽인데 여기도 가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용산구보다는 다음 정도의 가격 수준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강의 이남 쪽 경기도권 지역들이 직주 근접도, 그러니까 직장이 대부분 강남권에 있거나 하니까 직주 근접도 가능하면서 개발 호재가 좀 이제 확실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치? 뭐 용인이나 이런 일대 같은 경우, 그리고 한동안 뭐 노후 정비 이런 것들로 이슈가 됐던 분당 같은 지역, 뭐 안양 이런 데들도 그게 지금 사실 거의 그 단어 자체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다시 좀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추후에 또 노후 정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무엇보다 입지가 좋으면서도 구축들이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데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가성비 있다라고 느껴지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석구석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과 분당과 안양이요. 경기 남부 지역이죠? 남부 지역 중 딱 제가 말씀드린 지역 외에도 경기 이남권 지역 중에서 경기 이남권이 아무래도 개발 호재가 좀 많아요. 그리고 같은 교통 호재, 예를 들어 GTX를 하더라도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강의 이북 경기권보다 한강 이남 경기권이 훨씬 직주 근접에 좀 유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개발 호재들이 대부분 이남 쪽에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 여건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향후에 그 거주를 어차피 하실 거니까 장기간은 뭐 그래도 안정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갭매혹이 일어난다고 해주셨는데, 노도강 같은 데도 그러면 이제 집값은 이제 좀 반등하는 건가요? 노도강이 아직까지는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한참 때 워낙에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노도강도 그때 이렇게 지어졌던 닉네임이거든요. 그때 거래가보다는 지금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반등의 여지는 있긴 하겠지만 그게 거기는 대부분 정비사업단지라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분담금이라는 게 사실 이 매매가를 그 올라가는 허들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샀을 때 재정비가 되어야 가치가 확 올라가는데 그러려면 내가 내야 될 금액까지도 매입가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가 우수하고 또 이제 들어가서 사시면은 뭐 10년 이상 거주할 정도로 학군도 좋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그렇게까지 큰 이제 가격 상승 추이를 보이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못하고 있고, 금리 인하 여지도 약간 문구에서 뺐었는데, 향후 금리 한방에 부동산에 미칠 변수는 이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금리는 이자랑 직결이 되니까 그렇죠.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가격 오른다 뭐 이런 게 전통적인 논리인데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2022년도 하반기 때 이후로는 기준금리와 그 대출금리의 그 비례성이 조금은 그 떨어지긴 합니다. 이게 기준금리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대출금리는 굉장히 올랐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기도 하고 재작년인가는 거의 기준금리랑 대출금리가 평균금리가 똑같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대출금리를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에서 매수자들이 판단할 때는 이자를 얼마 내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일단 매입을 하려면 대출이 얼마 나오냐가 더 중요한데 지금은 기본적인 DSR 자체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은 대출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이 정책 기조 안에서는 금리가 큰 영향을 미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청약 가점이 낮은 2030 세대분들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한 몬테크는 여전히 지금 유효한 전략인가요? 이거는 정말 뭐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지만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성공만 한다면. 왜냐하면 일단은 재개발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몬테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토화재가 다 묶여 있으니까 매입을 하면 들어가서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초기 단계의 재개발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뭐 20-30억인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억, 7억 선 정도로 매입이 가능하니까 젊은 층 자산 여력 형성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사실 유일한 몬테크라고 이제 그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은 끝까지 입주권까지 가져가서 뭐 분담금 내고 살면 좋지만 그게 한 단계가 있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이런 단계마다 가격이 또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 것들을 매입해서 여력이 된다면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토지 거래 허가구역 같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오히려 특정 지역의 희소성만 높이는 부작용이 낳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공감하시나요? 그게 작년에 막 이렇게 난리 났을 때 잠수에 네. 풀었다 묶었다 막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유효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해 이게 37곳을 다 묶었잖아요. 서울 전 지역을 다 묶었죠. 네. 경기도까지 어느 네. 정도.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는 묶인 지역이 되게 특별하다라기보다는 묶이지 않은 인근 지역을 사야 된다. 약간 이런 기조로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토지 묶였다고 해서 모든 입지가 좋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나 뭐 저평가된 오피스에 투자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보실 것 같은 느낌이네요. 쉽지는 않을 왠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주택 수를 늘리거나 네.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사면 추후에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사는 것도 1주택자라 해도 투기로 본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주할 집을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투자용으로 사는 게 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부의 정책 영향은 안 받겠지만 오피스텔 자체가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거는 임대 수익률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내가 팔 때도 이 임대 수익률이 살 때보다 높아져야 차익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임대차 보호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단기간 이거를 높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차익이 일단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고 장기간 보유했을 때는 들어가는 비용이 또 워낙 크고 또 팔 때는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수익형 부동산 쪽은 금융상품이나 주식 쪽으로 투자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나은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또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부유세 정책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정치적 이벤트가 부동산 가격 조정의 변곡점이 된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바로 하기엔 좀 부담되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지선 이후에 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구체적으로 막 언급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양도세가 또 중과되겠다라는 확실한 시그널 주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할 것 같아요. 워낙에 보유세는 좀 더 그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세제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하셨던 부분도 있어서 양도세 이후에도 주택시장이 계속 불안정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좀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인구 감소 시대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질 것이라는 주장도 많은데요. 20년 뒤에도 살아남는 부동산의 조건은 뭐고 부동산 불패 신화는 안 깨진다고 보시나요, 혹시? 이제는 국지적으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사실은 인구가 더 한 곳으로 몰려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기업이 모여들고 있고, 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몇 개의 지역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 과도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굉장히 부각되고 있지만 그 지방마다도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살아남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혹시나 속지 말아야 하는 거 가짜 신호는 뭐가 있을까요? 가짜 신호요. 네. 일단 거래량이 네. 과거와는 되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래량과 가격이 좀 시차를 두고 비례했지만 지금은 뭐 강남 같은 경우는 거래량 별로 없어도 뭐 호가로 확 거래되잖아요. 네, 그런 만큼 거래량 한 건이 그냥 가격을 확 띄우기도 하고 반면에 지금 노원구가 전체 25개구 중에서 거래량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상승률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보통 거래량이 많으면 상승을 하는 거예요? 하락을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을수록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향해서 가는 거죠. 보통은 거래량이 많아지. 그러니까 이게 하락 장세에서는 거래량이 많을수록 점점 하락이 되고,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는 때는 거래량이 많이 되면서 점점 호가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 조금은 다르긴 해서 거래량 지표가 이제 그 후에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이게 거래량이 없을 때도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 많아도 또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요. 그러면 지금 서울 기준으로만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강남, 상구나 용산 같은 최상급지는 올해 12월에도 지금보다는 올라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거래량이요? 가격이요. 가격이요? 작년 12월의 가격보다 지금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네, 호가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거래가 그렇게 좀 빠르게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올해는 그럼 연말쯤 돼도 오르진 않을 것이다? 그거는 정책의 변수가 좀 많아서요. 이게 특히나 지금 양도세 나왔으니까 종부세가 되게 큰 변동성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종부세가 크게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지난해
작년에보다는 올해 상승폭은 적을 거라고 봅니다. 상승폭이 적다는 거는 이제 지금 적어도 오르긴 오르는 거니까 더 오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좀 떨어질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가격이 거의 그냥 보합 정도를 유지할 거라고 보여주고요. 둘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라면 떨어지는 쪽이 좀 더 우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급지나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밑에 입지들은 중저가 쪽들. 네, 중저가 쪽은 올해 조금 오른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자, 그럼 뭐 마지막으로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한번 요약해 주시면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수요 쪽에 굉장히 좀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올해 첫 나온 정책은 이제 공급 정책이긴 했지만 그렇죠. 정책이 이제 공간을 직접 약속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책이 여러 가지 제도라던가 거버넌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공간 자체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고 특히나 지금은 그 여러 가지 민간 사업도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사실은 좀 계속해서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 정책들을 이제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를 할 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도세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직전이 좀 더 가격적으로는 유리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양도세가 나왔을 때 지금 급매물이 가끔 한 개씩 뭐 단지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기회를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급매 기회를 찾으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니면 가고 싶은 입지의 아파트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동네 가격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무소를 가든 네이버에 이제 중개 그 가격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사실 이게 급매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여러 가지 어플로 지금까지의 실거래 추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2022년도 정도부터 지금까지의 실제 거래된 금액들이 네이버만 봐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을 좀 비교해봐서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금액적인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금매 같은 게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막 금방 사라진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근데 요즘에 이제 강남권 이런 데는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저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조금씩은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좀 매물이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저가를 사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5,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또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 모시고 또 좋은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 길 오셨는데 혹시나 홍보하고 가실 게 하나 있다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직을 하고 네. 어디서 어디로 이직하셨나요? 제가 농협은행에서 이제 KB국민은행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직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스타자문단이라는 이제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어플에서 그 상담 신청을 유선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특히나 정비사업자역이 너무나 복잡해서요. 정말 되게 전문가로서는 당연한 거를 일반인들이 너무 어렵죠.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걸 꼭 뭔가 계약을 하고 문의하지 마시고 뭐 저희 KB 스타자문단도 그렇고 다른 쪽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취득이나 양도나 증여를 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이런 걸 활용해서 하시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은 계약하고 하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어디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희 그 KB국민은 어플에 어플이 있잖아요. 네, 어플 안에서 스타뱅킹 들어가셔가지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컨설팅 받으셔서 부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현성 수석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